안녕하세요. 저는 평생식품영양학을 연구해온 김정옥 교수입니다. 최근 들어 노인 근손실과 관련하여 단백질 섭취에 대한 정보가 무분별하게 쏟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해 보시면 계란이 최고의 단백질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황태가 답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으며 단백질 보충제를 반드시 먹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정보가 넘쳐나니 무엇이 맞는지 혼란스러우실 겁니다. 여러분은 단백질을 하루에 얼마나 드셔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계란을 몇 개까지 먹어야 할지, 고기를 매일 먹는 것이 정말 필요한지, 혹은 보충제를 사야 하는지 헷갈리신 적 없으신가요? 혹시 건강을 지키려고 단백질을 열심히 챙겼는데 정작 몸이 더 피곤해지고 소화가 안 되고 검진 수치가 나빠진 경험은 없으신가요? 바로 이런 점 때문에 단백질은 많이 먹는다고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고 특정 음식 하나만으로 섭취하는 것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저는 단백질에 대한 모든 것을 하나에서 10가지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생식품영양학을 연구한 사람으로서 유행이나 광고가 아닌 과학적 근거와 실제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하나만 끝까지 보신다면 단백질에 대해 가지고 계셨던 오해가 풀리고 또 앞으로 식단을 어떻게 구성해야 할지 명확한 기준을 세우실 수 있을 겁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건강 정보를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강조드리는 이유는 실제로 단백질 때문에 건강을 얻은 분도 있지만 반대로 단백질 때문에 건강을 잃은 분도 많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72세 김모 어르신은 근손실이 무섭다는 이야기를 듣고 단백질 보충제를 하루 3번씩 챙기고 식사 때마다 황태포를 드셨습니다. 처음에는 몸이 든든해지는 것 같아 만족하셨지만 몇 달 뒤 건강검진에서 신장 기능이 크게 떨어져 결국 입원 치료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근육을 지키려던 노력이 오히려 신장을 망가뜨린 것입니다. 이분은 억울하다고 하셨습니다. 건강을 해치려는 마음이 아니라 지키려는 마음이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하고요. 또 다른 68세 여성분은 항암 치료 중에 단백질이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매일 소고기를 300g 이상 드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간 수치가 점점 높아지고 소화 장애가 심해져 식사 때마다 힘들어 하셨습니다. 결국 담당 의사가 단백질 섭취량을 줄이도록 권했고 그제야 단백질도 과하면 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셨습니다. 오늘은 단백질의 기본 기능부터 계란보다 단백질이 많은 음식, 적정 권장 섭취량, 그리고 암 환자나 신장 질환 환자처럼 몸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기준까지 낱낱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단백질은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 어떤 음식을 선택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 주의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면 더 좋은 건강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을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인 영양소입니다. 사람의 몸은 물 다음으로 단백질이 많습니다. 실제로 체중의 약 15%에서 20%가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은 근육을 만드는 재료일 뿐 아니라 머리카락과 손톱, 피부, 장기, 심지어 호르몬과 효소까지 모두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단백질은 집을 짓는 데 쓰이는 벽돌과 같고 또 기계를 움직이는 부품과도 같습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의 방어 체계와도 직결됩니다. 외부에서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우리 몸은 항체를 만들어 막아내는데 이 항체 역시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단백질이 부족하면 상처가 잘 낫지 않고 감염에도 쉽게 노출됩니다. 병원에서 입원한 환자들 가운데 단백질 섭취가 부족한 분들은 회복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단백질은 건강 회복 속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또 단백질은 필요할 때 에너지원으로도 쓰입니다. 우리가 먹는 탄수화물이나 지방이 부족하면 몸은 단백질을 분해해 에너지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근육이 깎여 나가면서 기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단백질은 반드시 음식으로 꾸준히 보충해 주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백질이 모두 같은 단백질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단백질은 소화 과정에서 아미노산이라는 작은 단위로 분해됩니다. 이 아미노산이 혈액을 통해 온몸으로 전달되고 다시 근육이나 피부, 장기에서 재조립됩니다. 그런데 우리 몸은 모든 아미노산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꼭 음식으로 섭취해야만 얻을 수 있는 필수 아미노산이 있습니다. 계란이나 우유, 고기와 생선은 이런 필수 아미노산을 고르게 포함하고 있어 완전 단백질 식품이라고 부릅니다. 특히 계란 단백질은 흡수율이 거의 100%에 달합니다. 그래서 계란이 표준 단백질이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계란만으로 단백질을 모두 충족할 수는 없습니다. 흡수율뿐만 아니라 총량과 균형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음식을 통해 단백질을 섭취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의 역할은 더 중요해집니다. 근육 합성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젊을 때와 같은 양을 먹더라도 근육으로 전환되는 비율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노인분들은 같은 체중이라도 더 많은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근손실을 예방하려면 하루 3끼에 걸쳐 단백질을 꾸준히 분배해서 드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는 계란이나 두부, 점심에는 생선이나 고기, 저녁에는 콩이나 두유를 곁들이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정리하면 단백질은 근육을 만드는 재료를 넘어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부족하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상처가 낫지 않으며 과하면 장기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백질은 무조건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 맞는 양을 꾸준히 그리고 다양하게 섭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단백질이 많은 들어있는 음식과 올바른 섭취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단백질 식품 하면 제일 먼저 계란을 떠올리십니다. 계란은 실제로 좋은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계란 한 개 약 50g에 들어있는 단백질은 6g에서 7g 정도입니다. 무엇보다 흡수율이 거의 100%에 가까워서 표준 단백질이라고 불리지요. 하지만 단백질의 절대량만 놓고 보면 계란보다 훨씬 많은 음식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먼저 닭가슴살입니다. 닭가슴살 100g에는 약 23g에서 24g의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계란보다 3배 이상 많습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나 젊은 분들이 단백질 보충을 위해 닭가슴살을 즐겨 찾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만 노인분들 중에는 닭가슴살이 퍽퍽하고 소화가 잘 안 된다고 느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삶아서 잘게 찢어국이나 죽에 넣어 드시면 훨씬 먹기 편합니다. 소고기, 살코기도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안심이나 우둔살 같은 부위 100g에는 20g에서 22g의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게다가 철분과 비타민 B12도 함께 들어있어 빈혈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기름기가 많은 부위는 포화지방이 많아 심혈관 질환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살코기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생선 역시 단백질에 좋은 공급원입니다. 참치는 100g에 23g에서 25g, 연어는 약 20g, 대구는 18g 정도의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생선은 고기에 비해 소화가 잘 되고 담백하기 때문에 노인분들이 단백질을 섭취하기에 특히 좋은 선택입니다. 특히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들어있어 심혈관 건강까지 함께 챙길 수 있습니다. 해산물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오징어나 문어는 100g에 18g에서 20g의 단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은 적고 단백질은 많아 다이어트나 체력 관리에 좋은 식품입니다. 다만 치아가 약하거나 소화가 느린 분들은 작은 조각으로 잘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최근 많은 관심을 받는 식품이 황태입니다. 황태는 생태를 얼리고 녹이기를 반복해 건조한 것으로 수분이 빠지면서 단백질 밀도가 크게 높아집니다. 황태 100g에는 무려 80g 안팎의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계란은 물론이고 닭 가슴살이나 소고기보다도 몇 배나 높은 수치입니다. 물론 실제로 한 번에 100g을 드시기는 어렵지만 적은 양으로도 단백질을 많이 섭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황태는 나트륨이 많을 수 있으니
국을 끓일 때는 간을 꼭 싱겁게 하셔야 합니다. 식물성 식품 중에서는 콩류가 대표적입니다. 삶은 콩 100g에는 약 12g의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렌틸 콩은 9g, 병아리 콩은 8g 정도입니다. 양은 고기보다 적지만 식이섬유와 비타민, 미네랄이 함께 들어있어 영양 균형을 잡아줍니다. 두부는 100g에 약 8g의 단백질이 들어있는데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되기 때문에 치아나 위장이 약한 노인분들에게 아주 좋습니다. 치즈도 의외로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파르메산 치즈 같은 것은 100g에 30g이 넘는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과 나트륨이 많으므로 건강을 생각한다면 소량만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하나를 덧붙이겠습니다. 단백질은 그냥 먹는다고 다 흡수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먹는 음식에 따라 흡수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백질 식품에 들어있는 철분은 흡수율이 낮은 편인데 비타민C가 풍부한 채소와 과일과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크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고기 요리를 드실 때는 샐러드에 오렌지나 토마토를 곁들이면 훨씬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단백질은 근육 합성에 쓰이고 철분은 빈혈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칼슘이 들어있는 음식과 단백질을 함께 섭취하면 뼈와 근육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두부와 멸치를 함께 조리하면 식물성 단백질과 칼슘을 한 번에 얻을 수 있습니다. 우유나 요거트 같은 유제품은 단백질과 칼슘을 동시에 제공하므로 노인분들에게 아주 유익한 식품입니다. 근육과 뼈는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우리 몸을 지탱하는 축을 이루기 때문에 단백질과 칼슘을 함께 챙기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단백질 흡수를 방해하는 조합도 있습니다. 기름기가 지나치게 많은 음식과 함께 먹으면 단백질이 위에서 오래 머물러 소화 흡수가 느려집니다. 그래서 삼겹살이나 튀김처럼 지방이 많은 음식은 단백질 공급원으로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단백질은 흡수율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름을 줄이고 구이나 찜처럼 소화에 부담이 적은 조리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단백질만 지나치게 강조해서 다른 영양소를 소홀히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탄수화물을 너무 줄이고 단백질만 많이 먹으면 몸은 에너지가 부족해 단백질을 에너지로 써 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정작 근육 합성에 필요한 단백질이 부족해집니다. 따라서 단백질은 반드시 곡류나 채소, 좋은 지방과 함께 섭취해야 근육 합성과 에너지 대사가 균형을 이룹니다. 특히 노인분들에게는 소화 흡수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같은 음식을 먹어도 젊은 사람들보다 단백질 활용률이 낮습니다. 이럴 때는 고기만 많이 드시기보다 두부, 달걀, 생선, 유제품처럼 소화가 잘 되는 단백질을 골고루 섞어 드시는 것이 흡수를 높이는 방법입니다. 거기에 채소와 과일을 곁들이고 적당한 곡류와 함께 드시면 단백질이 근육으로 가는 효율이 훨씬 좋아집니다. 정리하면 단백질은 그 자체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 어떤 방식으로 조리하느냐가 흡수율을 좌우합니다. 균형 잡힌 식단 속에서 단백질을 섭취할 때 비로소 그 효과가 제대로 발휘되는 것입니다. 단백질은 부족해도 문제이고 과다해도 문제입니다. 먼저 부족한 경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량이 해마다 줄어들고 이를 사코페니아, 즉 근손실이라고 부릅니다.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면 근손실이 더 빠르게 진행되어 기력이 떨어지고 일상생활이 불편해집니다. 계단을 오르내리기 힘들고 의자에서 일어나기가 어려워지는 것도 단백질 부족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 단백질은 면역세포와 항체의 재료이기 때문에 부족하면 감염에 잘 걸리고 회복도 느려집니다. 실제로 병원에서 단백질 섭취가 부족한 환자들은 상처 회복 속도가 현저히 늦어집니다. 피부가 거칠어지고 머리카락이 쉽게 빠지거나 손톱이 잘 부러지는 것도 단백질 부족의 증상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백질을 과다하게 섭취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단백질은 분해 과정에서 질소 노폐물이 생기는데 이 노폐물을 걸러내는 기관이 바로 신장입니다.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신장에 과부하가 걸려 기능이 빨리 떨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신장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이 단백질 보충제를 무심코 드시다가 혈액 검사에서 수치가 악화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또 간 역시 단백질 대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간 기능이 약한 분들은 과다 섭취가 간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단백질 과잉 섭취가 칼슘 배출을 촉진한다는 사실입니다. 고기를 많이 먹으면 단백질 대사 과정에서 산성 물질이 늘어나고 이를 중화하기 위해 뼛속 칼슘이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단백질을 먹으면 오히려 뼈가 약해지고 골다공증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근육을 지키려다 뼈를 잃는 셈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백질이 단독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단백질은 탄수화물과 지방, 비타민, 미네랄과 함께 균형을 이룰 때 제 역할을 다합니다. 예를 들어 단백질만 강조하고 탄수화물을 지나치게 줄이면 몸은 에너지가 부족해 단백질을 에너지원으로 써 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정작 근육 합성에 쓰여야 할 단백질이 줄어듭니다. 또 칼슘이나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단백질을 충분히 먹어도 뼈와 근육이 함께 강화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백질은 반드시 다양한 영양소와 함께 섭취해야 합니다.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60대 남성 한 분은 근육을 키우겠다는 마음으로 하루에 계란을 6개씩, 고기도 매일 400g 이상 드셨습니다. 그런데 몇 년 뒤 건강검진에서 신장기능 저하가 발견되었고 담당 의사는 단백질 섭취를 절반 이하로 줄이라고 권했습니다. 이분은 그제야 건강을 지키려고 먹은 음식이 오히려 건강을 해쳤다는 사실을 깨달으셨습니다. 정리하면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손실과 면역력 저하, 상처 회복 지연 같은 문제가 생기고 과하면 신장과 간에 부담을 주며 뼈 건강까지 해칠 수 있습니다. 특히 노인분들은 근손실을 막기 위해 단백질을 의도적으로 많이 드시지만 자신의 몸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섭취량만 늘리는 것은 위험합니다. 결국 단백질은 양뿐 아니라 다른 영양소와의 균형 속에서 섭취할 때 비로소 약이 됩니다. 그렇다면 단백질은 하루에 얼마나 먹는 것이 적당할까요? 일반 성인의 경우 체중 1kg당 약 0.8g이 권장량입니다. 예를 들어 60kg 성인이라면 하루 48g 정도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 근손실이 진행되는 노인의 경우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노인은 단백질 합성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같은 체중이라도 더 많은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여러 연구에서는 체중 1kg당 1.0g에서 1.2g 정도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즉 60kg 노인이라면 하루 60g에서 72g 정도가 필요합니다. 이 양은 계란 2개, 두부 반모, 생선 한 토막, 닭 가슴살 조금을 하루 3끼에 나누어 드시면 충분히 채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백질을 한 끼에 몰아서 먹는 것이 아니라 아침, 점심, 저녁에 고르게 분배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계란과 두부를 조금, 점심에는 생선이나 고기, 저녁에는 콩이나 두유를 곁들이는 식으로 나누면 근육 합성에 훨씬 유리합니다. 근육은 하루 종일 조금씩 자극을 받아야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분들에게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오히려 신장 기능이 더 빠르게 나빠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체중 1kg당 0.6g에서 0.8g 정도로 줄이기도 합니다. 간 질환 환자도 마찬가지로 단백질 대사 과정에서 부담이 커질 수 있어 의료진의 지시에 따라 조절해야 합니다. 암 환자는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항암 치료나 수술 과정에서는 체력이 떨어지고 면역이 약해지기 때문에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보통 체중 1kg당 1.2g에서 1.5g까지 권장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때도 단백질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소화가 잘 되는 형태로 그리고 비타민과 미네랄 같은 다른 영양소와 함께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간에 전이가 있거나 간 기능이 약한 경우에는 고기를 무리해서 많이 먹기보다 두부, 생선, 콩류처럼 소화가 잘 되는 단백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백질 섭취량을 정할 때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수분입니다. 단백질은 분해 과정에서 노폐물이 생기는데 이를 배설하려면
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단백질을 늘리면 물도 함께 늘려야 신장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백질만 강조하지 말고 다른 영양소와의 균형을 꼭 고려해야 합니다. 탄수화물이 부족하면 단백질이 에너지원으로 소모되어 정작 근육 합성에 쓰이지 못합니다. 좋은 지방, 특히 불포화 지방산이 함께 있어야 세포막과 호르몬 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칼슘과 비타민 D, 비타민 C 같은 영양소는 단백질과 시너지를 일으켜 뼈와 근육을 동시에 강화합니다. 결국 단백질은 단독으로는 완전한 해답이 될 수 없고 다양한 영양소와 함께 조화를 이룰 때 약이 됩니다. 정리하면 일반 성인은 체중 1kg당 0.8g, 노인은 1.0g에서 1.2g, 암 환자는 치료 상황에 따라 1.2g에서 1.5g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장이 나간 질환이 있는 분들은 오히려 줄여야 하고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단백질은 양뿐 아니라 균형이 중요합니다. 단백질만 많이 먹는다고 건강이 보장되지 않고 내 몸의 상태와 다른 영양소와의 조화를 고려해야 비로소 단백질이 약이 됩니다. 오늘은 단백질에 대해 꼭 알아야 할 기본부터 음식 선택, 부족과 과다의 문제, 그리고 권장 섭취량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단백질은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내 몸 상태에 맞게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건강 정보를 준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